정치권 이슈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민주당에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배 의원 그리고 노경정 의원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눈길이었는데 뭐 차가 막히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엄청 막혔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는 이제 김포, 검단, 계양 쪽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대통령께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교통 정체가 있죠. 올림픽대로 정체에 눈길까지 더해져서 오늘 평소보다 한 30%는 더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가 최강 추위가 지금 몰아친다고 네네네네. 하니까요. 가정에서 다들 이렇게 동파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성북구청장 지내면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네네.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네네. 특히 이제 호흡이라든지 이런 맥박 이런 것 때문에 사망 사고도 훨씬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끄러지시거나 이게 대단히 좀 주의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설이 아니더라도 뭐 폭설이 아니더라도 눈이 좀 온다고 하면 지자체는 비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눈 오면 일단 1단계 예보가 이제 눈 온다는 예보가 나와도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가고요. 눈이 어느 정도 이상 온다 그러면 2단계 제설 대책에 돌입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매뉴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12월 달에 그렇죠. 눈이 많이 왔을 때 서울시가 굉장히 사실은 입방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때 서울시가 아마 제설 대책 중에 이 예비 단계로 발령되는 2단계, 그 1단계 요 비상근무 체제를 안 해도 된다고 매뉴얼에 이제 없애는 바람에 그때 심각하게 좀 사실은 그 교통 정체도 생기고 이제 결빙이 심해지면서 큰 교통 대란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아주 탄탄한 행정력, 그리고 늘 이렇게 예측하는 예측 행정,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북구청장 시절에 제일 신경 쓰는 구간이 몇 개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미아로거든요. 왜냐하면 저쪽 이제 남양주시부터 쭉 이제 노원, 도봉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메인 이제 우리 서울시의 간선도로거든요. 네네. 그 도로하고 또 하나가 언덕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릉하고 성북동에 보면은 터널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길목들 딱 요소 중요한 데들이 있는데, 그런 목을 잘 짚어내는 게 뭐니 해도 특히 기초 행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작년 12월 저도 기억납니다. 그 서울시가 거의 뭐 마비될 정도로 이제 퇴근 시간대에 차가 몰렸는데, 그와 대조해서 그때 성동구였나요? 네. 예, 성동구가 참 발빠른 대처를 맞습니다. 해서 지금 정은호 후보가 서울시장 지금 출마하셨죠. 우리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성동구청장의 활약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뻐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잔상 이런 걸 국민들이 느끼실 수도 있고, 네네. 또 따지고 보면은 2010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는데 저도 그때 성북구청장으로 같이 당선됐던 동기거든요. 그 중에 지금 보면 뭐 기후부 장관하는 김성환 장관도 계시고, 또 우리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해식 강동구청장도 계시고, 지금 광주로 출마를 하는 시장 후보죠, 민영배 공산구청장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부각되는 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참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의 이 효능 이런 걸 보는 거는 참 기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좀 배가 안 아프세요? 나도 구청장 출신이고 근데 뭐 잘했는데. 다 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 때가 있는 거니까요. 밀물 있고 썰물 있고 이런 건데,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방자치의 어떤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는 문제는 이제 다음에 이제 경선 시기가 올 텐데, 그때 이제 당당하고 멋지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걸 더 올릴 수가 있으면 저는 뭐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잘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는 김영배도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인님,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 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요. 가장 상징적인 곳이 아무래도 인천 계양을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전 지역구이기도 했고, 지금 지역구가 인천이시죠?
인천 서구병이고요. 계양을과 붙어 있는 검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인천 계양을 한번 여쭤볼게요. 청와대 내에서는 지금 김남준 대변인이 거의 나가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가 대통령 지역구라는 상징성이고 이 보궐로 들어갔다 재선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그 앞에 송영길 대표가 그 지역에서 5선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통령선 약간의 부채감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법한데 네, 송영길 전 대표 또한 인천 계양 물론 법적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나오고 싶어하는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 조문을 갔다가 송영길 전 대표를 현재 소나무당 대표죠. 만났어요. 만나서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출마의 의지가 매우 강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도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도 직접 이야기하시지만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전제니까요. 일단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김남준 현재 청와대 대변인께서 본인만 이야기 안 했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출마한다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동네지만 계양을이 뭐 전에 송영길 전 의원 시절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이 정치 수준, 정치 의식 수준이 정말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부채 의식으로 인해서 누굴 뽑아야 된다 이런 걸 넘어서서 진짜 계양을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의 1번지가 된 계양을에 어떤 사람이 가장 상징적이고도 일 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뽑힐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나 송영길 전 대표나 둘 다 그런 면에서 다시 경쟁을 원점에서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계양을 출마 여부를 떠나서 정청래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입당 또는 이 소나무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크게 뭐 반겨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네, 들고 있죠. 그 네. 이야기를 소나무당 쪽에서도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일단 우선은 송영길 대표 대법원 지금 판결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1심 끝나 2심 판결이 이심이- 2심이 남았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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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2심하고 대법원까지 끝내려면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건들이 무죄가 난 사건들이 꽤 이제 연관 사건 중에 많지만 또 다 끝난 건 아니라서 또 네네. 조금 봐야 되니까 아마 사법적인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지방선거까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국정에 전념을 하면서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로 좀 첫 번째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네네. 다른 요소들보다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 성과를 좀 이렇게 지방선거로 이어서 우리가 확고하게 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이런 거를 나라를 바꾸는 쪽으로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필요성이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총선을 앞둔 시기가 오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 세력의 합종 연행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정치 세력을 조금 더 이렇게 재편해서 정말로 또 그 다음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좀 세력을 좀 이렇게 정비하는 시기가 그때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자면 저는 지방선거 이후로 그런 논의들을 하는 게 제가 볼 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아마 아직 뉴스로 나지는 않았을 건데 제가 알기로 이르면 오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리위에서 제명을 의결했죠. 예. 그리고 향후 절차가 최고위 의결 그다음에 의원총회 추인인데 의원총회 추인은 좀 생략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그대로 의결해달라 그러면 따르겠다. 본인이 원내대표였던 사람으로서 동료 의원들에게 그 제명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은 결코 지를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의원총회까지도 가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병기 의원께서 입장을 밝히시면 그 과정들이 일사천리로 바로 진행이 되겠죠. 본인의 뜻이 그렇다라고 밝히는 것이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김병기 의원님의 개인적인 고뇌가 담겨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께서 사랑하는 정당,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더 폐를 끼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야 된다. 그 생각이 가득하시니까 본인이 어떤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또는 이미지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거
72비는 다 언젠가 가려질 건데 네네. 그게 가려지기 전부터 한 사람을 뭔가 매장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아마 원래 통상 절차에 의하면 29일 정도에 윤리심판원을 재심을 열고 그렇죠. 예, 30일경에 의총을 하든 뭐 이렇게 아마 하는 이런 절차로 처음에는 예정이 돼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께서 본인의 그런 결단을 좀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당에서도 수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이제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그 뒤에 다른 심판을 받겠다 이런 이제 네네네. 말씀을 일관되게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진실은 밝혀봐야 하는 거라고 그렇죠. 예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이 장기화되면서 뭐 다른 특검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전국을 좀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장동혁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앞으로 국정 현안들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병기 대표가 당의 부담을 안 주면서도 자기가 좀 그래도 사랑하는 당에 그동안 조금이라도 당에 좀 그래도 덜 상처를 주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오늘 그런 입장을 밝히신다면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어쨌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고 이를 수습할 한병도 체제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전열이 다시 갖춰졌고요. 동시에 어제였죠. 청와대 정무수석의 홍익표 전 원, 이제 다 원내대표 좀 해야지 뭘. 그러게 말이에요. 정무수석이 이제 그 전에도 삼선 의원 출신들이 하신 적은 있어요. 네네. 보면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 그다음에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도 이제 삼선 우상호 의원. 수석은 사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이렇게 연속으로 하시는 경우도 사실 드문데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도 하고요. 또 국정에 큰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올해가 참 중요한 해인 게 뭐 국내 정세만 복잡한 게 아니고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 간의 이 진짜 심상치 않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반도체도 지금 관세 매기겠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린란드 문제를 가지고 유럽하고 지금 미국의 대서양 동맹이 80년 만에 그쵸. 깨질 거다 이런 지금 전망까지 나오는 정도의 세계적인 그런 저 사실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저는 아주 탁월한 인사라고 봐요. 특히 이제 최근에 장동혁 대표도 단식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가파른 여야 간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야말로 여의도의 신사고 또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책의 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정무에만 능한 게 아니라 정책에도 아주 밝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말로 딱 필요한 인사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의원님. 저는 사실 뭐 개파를 나누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언론은 그렇게 해야 싸움도 붙이고 하니까 초선에다가 이제 어쨌든 진명계의 죄를 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번 홍익표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총선 과정에서 약간 지도부 내에서 불협화음도 있었고 솔직히 공천 과정에서. 근데 상당히 합리적이고 성품도 좋으시고 그거는 뭐 이런 말할 수 없는데 워낙 정책을 또 맡으셨는데 서울시장 또 출마 그렇죠. 그것까지 포기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청와대 인사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계셨으니 실력이 가장 먼저이겠지만 어느 공직이든 실력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과 또 대통령의 그룹과의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홍익표 원내대표라는 카드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참 당대표 시절에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 헤쳐나갔고 네네. 헤쳐나간 걸 넘어서서 수습을 같이 했고 그 지점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역할을 당연히 맡길 수밖에 없었을 거라 보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본인의 그 다선이 되었던 지역구를 더 넘어서서 전략 지역이라고 저희는 이제 부릅니다. 험지라고는 부르지 않고 서울의 험지라고 전략 지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서초로 곳에 갔었죠. 자진해서 가서 네. 거기에서 당을 위해서 뛰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의 어떤 부분을 더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정무수석 카드는 탁월한 걸 넘어서서 당연한 거였다 생각을 하고요.
신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우상호 수석님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를 고민했을 때 그렇게 마땅한 카드가 없지 않았을까 그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 수석은 강원도로 가고 자 부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어떻게 됩니까? 전재수 장관이 저는 출마할 것으로 봅니다. 네네. 또 출마해야 되고요. 네네. 다른 지금- 대안이 없죠. 예, 뭐 대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사실 밝혀진 게 일단 통일교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야당에서는 단식까지 하면서 지금 뭐 전재수 장관을 겨냥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저거는 오히려 내용도 없는 이제 어찌 보면 빈총을 쏘는 셈인데 저렇게 되면 오히려 부산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긁을 가능성이 네네.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까지 국가 균형 발전에 강력한 의지를 이재명 정부가 표명하고 있고 또 전재수 의원이 유일한 부산의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유일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 한 석 있는 맞습니다. 이 국강서. 이제 의원을 장관으로 차출했다가 지금 이제 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는데 그럼 배지를 떼야 되거든요. 부산의 배지가 제로가 되는 상황을 감수하고 민주당이 전재수 장관을 후보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부산에 대한 전략적 호소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결단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정면 승부하는 게 옳다고 보고 저는 좋은 성과를 반드시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전재수 장관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같이 일을 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친분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본인 의지도 강하고요. 또 준비도 잘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 서울과 부산은 꼭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고요. 그렇죠. 반면 경기 인천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경기 인천 여기는 지금 밭이 예전 수도권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상당히 민주당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도 한 사실인데 인천 가장 중요한 박찬대 전 원내대표 출마합니까? 내일 모레 출판 기념회를 하시는 걸로 보아하니 네, 마음을 굳히셨고 공식적으로 공개하시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김경 의원하고 거의 양파전으로 봐야 되나요? 이파전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박남춘 전 시장께서도 뭐 의지는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뭐 박남춘 전 시장님, 김기용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전부 다 양자 대결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인천은 그래도 소외되는 게 아니냐. 지금 뭐 광주 전남 통합, 대전 충남 통합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네네네. 오히려 광역시 수준에서 가장 역차별받고 소외받고 대통령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기대감이 인천에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또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호흡 맞출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유정복 시장께서 가장 잘 못하는 지점이 인천을 고립시키고 있다. 네네. 인천은 도대체 중앙과 연결되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지점에서 물음표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지점에 있어서 이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 분위기가 매우 좋아지고 있고요. 경기가 좀 문제인데. 그러니까 경기도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 못지않게 후보들이 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서로 안 나가겠다라고 선언하기 바쁘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김은혜 전 후보죠. 지난번에 후보였으니까 김은혜 의원도 불출마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반면에 우리 당은 누구든지 해보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 쉬운 선거가 아닙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지사하실 때 함께 해봤지만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좋은 텃밭이라고 평가받고 있긴 합니다만 정말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지난번에 김동연 지사가 될 때도 새벽까지 지고 있다가 막판에 겨우 역전해서 됐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누가 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민주당이 방심하는 순간 뭐 선거에서는 고개를 들면 진다고 하잖아요. 경기도에서 고개 드는 순간 무조건 진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에게 넘어가 볼게요. 주위에서 의원님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좀 많아요. 그런가요? 예, 청와대 그리고 기초단체장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나? 정치란 정책과 지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나? 좀 상당히 와닿는 정치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와닿는 말 중에 하나였는데 왜 안 뜹니까, 김영배?
예, 우선 뭐 저는 그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지가 일단 기간이 좀 짧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는 그동안 이제 대중 정치보다는 아무래도 정책과 정무를 뒷받침하는 그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묵하게 일해오는 스타일이어서 아마 국민들께서 조금 접하신 게 면이 좀 짧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 환경이 최근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 정치 그리고 당원 중심의 정치 네네. 이게 이제 요 몇 년 사이의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올라타서 한번 시범 죄송합니다.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니까요. 한번 뭐 잘 봐주시면 저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인천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네네. 인천이 지금 특광역시 중에 면적으로 부산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거든요. 아, 그래서 부산이 제2의 도시다라고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지만 네네네. 모든 면에서 지금 인천이 면적 면에서도 그렇고 인구 면에서도 조만간 역전 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 문제라든지 모든 면을 볼 때 사실 인천도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인천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보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이거는 인천시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 네네. 저는 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기도 하지만 이 우리가 수도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표방한 바대로 대전환에 의한 대도약 네네. 이렇게 가려면 결국 서울, 인천, 경기 그러니까 전략적인 메가시티 전략으로 이제 도약을 해야만 이재명 정부가 꿈꾸고 있는 비전도 뒷받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인천 시민들께서도 이번에 지방선거가 인천의 미래를 위한 결정적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잘 보시고 그동안 그러면 이렇게 땅도 넓어지고 GDP도 커졌는데 인천이 왜 이래? 네네. 왜 이 모양이야? 이거는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나라당이었나요? 그 망언도 기억나네요. 이부망천했던.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이 저 인천에 있는 게 망했다 이렇게 그죠? 표현할 정도로 이 인식을 가지고 인천을 바라보니까 그게 잘 될 리가 없는 건데요. 저는 서울하고 인천이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동맹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도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K패스가 있는데 네네네. 기후 동행 카드를 한다고 서울시장이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자기 생색만 내려고 철도 패스에다가 일부 이제 따릉이하고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한강버스. 예 한강버스하고 넣어가지고 한강버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700에 쏟아부었는데 완전 꽝이잖아요. 어쨌든 따릉이는 참 인기가 좋은데 요걸 조금 붙여가지고 사실은 했는데 실제로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딱 서울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기후 동행 카드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1,000만 명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서울의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은 더 황당할 거라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는 우리 이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을 인천과 서울이 주도해서 이렇게 한번 제대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이번 지방선거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정부가 K패스도 지금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서울시도 인천도 이제 새로운 도약을 좀 준비할 때다. 새 옷을 입을 때다. 인천 지역구는 다 지금 민주당에 석권하고 있죠. 아닙니다. 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 총 미추홀 14개, 윤상현 의원. 네, 14개 지역구인데요. 중강홍이라 부르는 중구 강화옹진이 배준영 의원이 있고요. 아, 네네네. 그다음에 동구 미추홀구의 윤상현 의원. 네네네. 주제 한 번만 바꿔볼게요. 1인 1표제 다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이 속도와 진행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1인 1표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진작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실 때에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네네. 다만 한 번에 1인 1표제를 못하고 20대 1 수준까지 일단 최대한 낮춰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1인 1표제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1인 1표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당 내의 갈등 상황이 증폭된다면 속도와 방향 자체를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1인 1표제를 언론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1인 1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앞서 선거에서 지금 당내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카드 아니냐 이런 거고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번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아무래도 대의원들 비중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중앙위원 비중이 있어야 된다. 그 해석이 맞습니까? 뭐 일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결국 우리는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번에 여러 가지 또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에 서로 승복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원들께서 지금 우리의 당이 이 길이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그 길로 가는 거고요. 우리 당이 한 명의 의사에 의해서 모든 당의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조그마한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전체의 집단지성을 믿고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이 부분은 네, 1인 1표제 논란은 아까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원 토론회에 제가 나갔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이나 그다음에 박지원 현재 최고위원 이런 분들 참여해서 그때 온라인 중계를 했었는데 제가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한다면 세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첫째가 지역별로 균형 지수를 도입하자. 네네. 그래서 약간 보정을 해주자. 네네네. 예, 이런 왜냐하면 호남에 있는 당원의 숫자와 영남의 당원 숫자가 너무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그걸 그냥 무조건 1대1로 하면 영원히 이제 영남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대선 후보나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나 뭐 못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박탈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전국 정당의 꿈 뭐 이런 걸 좀 보정을 해주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전당원 투표를 특히 정책 전당원 투표를 할 때 이거를 의사결정을 위해서 의결 정족수를 도입하자.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 10%밖에 투표를 안 했는데 지지율은 90%가 나와도 그렇죠. 아니 전체 당원의 이게 의사가 맞느냐 이런 논란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해소하려면 예를 들면 일반 안건은 몇 프로 또 어떤 국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적으로 할 땐 150표 그러니까 절반이고 과반이고 인사가 있군요. 특별 이제 결의 헌법 같은 거 이런 거 3분의 2 네네. 찬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당도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30% 50%뭐 이런 걸 도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논란을 피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구당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중앙당 일에만 이렇게 직접 참여할 게 아니라 자기 생활 단위별로 정책적이고 정무적인 선거 이런 것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해야만 이 문제는 더 확실하게 당원 주권 그리고 당원 참여 정치 정당이 될 수 있다. 이제 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보정 개수 문제는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결 정족수 두 번째 분야하고 세 번째 지구당 부분이 모호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좀 논의가 필요하다,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1인 1표지만 지방의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참여 여론조사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1인 1표라고 해서 요 하나만 단선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조금 정책적인 분야와 관련해서 정무적인 분야와 관련해서 혹은 뭐 당대표 뽑을 때나 대선 후보 뽑을 때는 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다층적 논의도 저는 1인 1표제를 풍부하게 도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정작 준비한 주제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모경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